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일자리 보고서 결과를 앞두고 글로벌 시장이 잔뜩 웅크리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파랗게 질려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8거래일 만에 2,400선을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61선 부근까지 내려가면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1.2% 더 깊은 낙폭을 보여주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강력하게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낙폭도 두드러집니다. 현재 구간 2.6% 낙폭이 더 깊어지고 있고요. 787포인트 선에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했죠. 국내 증시 1월 경상수지가 45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면서 통계 이래 최악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고 7거래일 만에 다시금 연고점을 돌파했는데요. 이로 인해 수급 상황이 우호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3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의 물량을 출회하고 있고 오늘 개인만 힘겹게 5천억 원가량 담아내면서 증시를 붙잡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관계를 자세히 보니까요. 다만 금융투자 중심의 매도 물량이 거셌고요. 연기금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담아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개인만 홀로 담아냅니다. 3,8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지수를 억누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코스닥 기관계는 대부분의 기관계들이 매도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내를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상수지를 보면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43% 감소했고요. 국가 중에는 중국이 31%가량 위축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처럼 쉬이 나아지지 않은 반도체 수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낙폭을 보이면서 간밤 마감했다는 것도 삼성전자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3개월 봉을 보고 있는데요. 1월 10일 날 5만 전자에서 다시금 6만 전자로 돌아서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오늘 종가상 5만 전자대로 마감을 하게 된다면 2달여 만에 5만 전자로 돌아서게 되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일봉상으로도 61선 그 밑에 쪽에서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 특징주도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미코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개장 직후에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면서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전업종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개별 종목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코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이 실사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실사가 잘 마무리가 된다면 최소 수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 금액을 유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부양시키고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와 함께 그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를 했던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 둘의 만남이 과연 투자로 직접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티라유텍의 지금 움직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티라유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마감하게 된다면 가격 제한폭에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하게 되는 건데요. 역시나 13,840원까지 시원하게 쏘아 올렸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개장 직후에 변동성 완화 장치가 2번 연속 걸리면서 개장 직후 상한가에 도달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오늘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차 전지 관련주로서는 상대적으로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15일부터 진행이 되는 인터 배터리 전시회에서 특화된 기술력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번 주 정말 답답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많은 분들께서 찝찝한 주말을 앞두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주식 빅리그를 통해 보다 더 현명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 주식와이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과 오늘도 상쾌한 주말 한번 준비를 해볼 텐데 먼저 리그 핫 이슈를 통해서 시장의 중심이 될 만한 이슈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시죠.
미국 월스트리트의 대형 은행들이 팬데믹 초기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금융회사가 보유증권의 대량 매도를 발표한 것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는데요. 다만 배경을 깊숙하게 확인해보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의 4대 은행에서 하루에만 총 5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8조 6천억 원 규모의 시가총액이 증발됐는데요. S&P 금융섹터는 4.1% 하락하면서 2020년 6월 이후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간밤 은행주들의 최악의 하루를 보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한 영향으로 국내 은행주들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앞으로 미칠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의 의견 좀 궁금한데요. 일단 어제 전해진 이야기는 실리콘밸리의 지방은행 SVB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가 네. 채권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유동화 자산들을 전부 다 매각한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네. 관련해서 은행주들이 거의 뭐 우수수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JP모건도 5.4%, 벤코바 아메리카, 그리고 웰스파고 6.2%, 시티그룹 또한 4.1%, 은행주들이 급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 시장들 안 좋은 흐름으로 마감을 했고 그게 우리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오늘 채권 얘기를 조금만 해볼 생각입니다. 채권이 이제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자 많이 준다는 거 아니냐? 그럼 채권 가격도 같이 상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뉴스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보면은 채권은 물론 이제 복리 이자도 있죠. 복리 이자도 있고 뭐 이표채 같은 경우는 이표 수익도 있고 한데 이런 걸 싹 제외하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1,000만 원을 빌립니다. 1,000만 원을 빌리고 채권을 써줘요. 10년 후에 내가 만약에 이 을이라는 사람이 채권자죠. 을이 갑에게 10년 후에 오면은 이 채권을 들고 오면은 2,000만 원을 줄게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게 채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채권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들, 돈 빌리고 친구한테 빌리고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다 채권입니다. 그리고 그 채권에 발생하는 금전 청구할 수 있는 것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그 뭐 법적인 관점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채권들이 있는데 그럼 왜 채권 가치와 채권 금리는 반대일까요? 예를 들어서 을이라는 사람이 채권자인데 이게 2,000만 원짜리예요. 단순히 그냥 단기로 생각해 볼게요.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5년이 지났습니다. 10년 후에 가져오면 2,000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게 대충 그 정도 가치가 그때쯤 가치가 1,500만 원쯤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들고 하여튼 돈이 필요한데 10년이 아니라고 5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럼 병한테 갑니다. 병아, 이거 5년만 더 가지고 있으면은 2,000만 원을 주는 채권인데 이거 내가 1,500만 원 정도 지금 가치가 있는데 한 1,400만 원에서 1,450만 원 주고 네가 가져가면은 그만큼 수익을 보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채권을 팝니다. 이렇게 팔다 보면은 채권 유통시장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채권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채권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채권 유통시장을 우리가 채권 시장으로 얘기를 합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주식시장은 주식 유통시장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가격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00만 원일 때가 있고 1,400만 원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10년 후에 즉 현재 시점으로부터 5년 후에 이걸 갑에게 가져갔을 때 2,0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1,500만 원일 때 버는 돈이 많을까요? 1,400만 원일 때 버는 돈이 많을까요? 1,400만 원일 때 6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게 되고 1,500만 원일 때 500만 원의 수익을 채권 만기일에 받게 됩니다. 즉 채권 가격이 낮을수록 채권 수익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는 걸 일단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최근에 미국에서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는
채권 금리, 채권 수익률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채권과 기준금리는 연동하기 때문입니다. 채권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현재 시점에서 채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계속 손실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주식에 투자하거나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하고 다르게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만기 수익을 노리거나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훨씬 더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는 게 채권인데 내가 한 6%, 7%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막 손실이 20%, 30%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동성의 경색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판매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판매를 하면은 내가 샀던 것보다 손절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기대에서 유동 자산이 떨어지게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달러에 대한 부족 문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특히 채권 무역 수지에 대한 이야기 조금 이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나라 자산들도 전부 다 달러화를 지금 창고에 쌓아놓은 게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채권들도 사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채권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도 계속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SVB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가 버티지 못하고 관련 자산들을 매각하기 시작합니다.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출을 하기 위해서 자금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계속 자산들을 이제 매각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 최근에 실버게이트라는 회사도 청산한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실버게이트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 전통적으로 부동산 B2B 형태로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대출을 해주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전문 은행으로 탈바꿈을 해서 그쪽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유동성 악재를 겪으면서 청산한다는 뉴스가 지금 시장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어제 미국 증시가 은행주를 중심으로 휘청이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또 은별앵커님한테 오늘 질문을 해야죠. 저요? 네. 그럼요. 네. 미국에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네. 가장 큰 트라우마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모기지? 그렇죠. 네. 리먼 사태입니다. 모기지론 사태로부터 벌어진 리먼 사태. 2008년도, 2007년도 그때인데 저도 그때 네. 주식을 했었거든요. 하셨어요 그때? 아, 네. 그때죠. 제가 2005년도, 2006년도 한참 좀 주식 좀 벌어가지고 건방 떨어가지고 주식 네. 막 돈도 빌려서 할 때예요. 제일 위험한. 네. 제일 위험할 때예요. 네. 자동차도 한 2년 때 운전 한 2만 킬로 탔을 때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빌려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리먼 사태가 터졌습니다. 제가 진짜 방송을 그때 저도 방송을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꼴 보기 싫었던 게 뭐냐면은 전날까지 전문가들이 괜찮다만 얘기를 해요. 근데 다음날 됐는데 저는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상한가가 지금 30%인데 그 당시에 아마 15%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대부분의 종목이 하한가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뭔가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잠이 안 깼나? 뭐지? 근데 이게 통상 올라가줘야 되잖아요. 올라가지 않고 계속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크 발동되면서 그냥 계속 붙어 있어요. 다음 날 되면은 반등해 줄까? 그렇지도 않아요. 계속 막 뽑는데 이게 지금 꿈인지 현실인지 구별을 하지. 리먼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그 생각을 하실 겁니다. 미국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상처 중에 하나는 리먼 사태고 또 우리나라에 가장 큰 상처가 있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트라우마라고 한다면은 역시 IMF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부족한 부분들이 나중에 시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에도 일본과 무역 적자 얘기들 말씀을 드린 것도 거기과 궤를 같이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뭔가 지금 현재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저는 배웠는데 요즘 트렌드가 바뀌어서 과거를 잊어야지 미래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고 치죠.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면은 그렇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쪽에서 선택을 한다면은 중국 쪽하고 오히려 관계를 완화하는 게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중국하고 친중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하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의 최고의 동맹은 미국인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으로 쏠려 있는 우리의 경제적인 스탠스를 예전과 보수 정권, 진보 정권 상관없이 예전에는 다 등거리 얘기를 했거든요. 불가근 얘기를 하면서 미국하고도 가까이 지나고 중국하고도 멀지 않게 지내면서 이 균형을 조율적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방 안보 쪽은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고 경제적인 측면은 중국에서 흑자를 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정말 과거를 조금 묻어두고 미래를 향해 가자고 하면은 무역 적자를 보는 무역 적자국이 아니라 무역 흑자를 보는 쪽에 관계 개선이 저는 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11개월 연속 무역 적자잖아요. 근데
일본하고 무역 적자폭을 늘린다. 근데 현재 원래 계속 전통적으로 무역 흑자를 기록하던 중국도 무역 적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흑자를 냅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한국은행이나 정부에서 갖고 있는 미국 국채는 계속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만약에 여기서 작년 10월부터 매집을 해놨던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때리기 시작하고 해외로 달러를 가져가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IMF 우리가 겪었던 외환이 부족한 사태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께도 무역 적자를 확대하는 이 정책을 펼치는 게 맞느냐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미국의 리먼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한 부분들, 네. 그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다 팔고 떠나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SVB 파이낸셜도 그렇고 최근에 은행주들이 빠진 것도 이 전제는 뭐였냐면은 이번에 3월 22일 날 미국에서 빅스텝, 연준에서 빅스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화면 한번 보시면은 페드 와치인데요. 페드 와치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아마 글씨가 안 보이니까 글씨를 읽어드릴게요. 저는 지금도 이번 3월에 미국 연준에서 25bp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원래 한 달 전만 해도 25bp 금리 인상이 90%의 확률이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68%였습니다. 근데 어제만 해도 21%로 훅 내려갑니다. 왜냐? 파월 의장이 이제 50bp 금리 인상까지도 열어놓은 것처럼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훅 떨어지다가 갑자기 오늘은 39.8%로 25bp 금리 인상 확률이 좀 높아졌습니다. 현재 금융주나 또 SVB 파이낸셜 같이 금융주들이 고전을 하고 있는 건 이번에 진짜 50bp 하는 거 아니야? 50bp 하면 어떤 얘기가 생각이 날까요? 지금 금리 인상폭이 낮아졌다가 여기서 꺾여 올라가면은 75bp 얘기도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미국 연준에서 원하는 건 개인들의 호주머니가 가벼워져서 소비가 위축이 돼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기를 원하지만 이런 코스로 잡히는 게 아니고 기업 그리고 은행들이 위축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잡힐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3월 22일 날 만약에 베이비 스텝 25bp만 인상을 한다고 치면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여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생각했을 때 네. 3월 22일 날 금리 인상 폭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고용이 탄탄한 게 계속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가장 큰 트라우마, 물론 대공황도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큰 트라우마는 리먼입니다. 리먼 사태만은 막으려고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연준의 태도 변화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놓고 지금은 바닥권에 붙어 있는 종목도 저희 최근에 우리 뭐 주관님도 그렇지만 실적 좋은 종목도 바닥권에 붙어 있는 종목도 많이 말씀드리는 게 빠졌을 때 리스크가 적거든요.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조금 방어적인 매매를 해보자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변동성이 큰 종목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들을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주식 와이프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오늘 이런 말씀하시면은 네. 시간 관계상 저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쭉 진짜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까지 너무나 정리를 잘해주셨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네네. 지금 좀 우려하는 부분이 네, 말씀 잠시만요. 짚어주셨지만 네.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영재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워낙 잘 해주셔서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더 궁금하신 점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현재 구간 원달러 환율이 지금 다시금 1327원, 1330원, 28원 선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지속적으로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1.1%가량 밀리고 있는데요. 지금 2390선까지도 조금 밀리고 있고요. 코스닥도 2.7%가량 내림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 한번 좀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다시 한번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와이프님의 의견을 듣다가 잠시 화면을 보고 왔는데 주식 와이프님의 의견 다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저도 사실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네. 지금 금융 시스템의 붕괴에 대한 부분들 좀 짚어드리고 싶었었거든요. 사실 지금 미국에서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하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 하면은 그냥 이제는 대명사가 금융 시스템의 위기다 이건데 연준에서 지금 잡고 싶어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인데 이렇게 금융 위기까지 오게 되면은 당연히 그럼 연준의 책임으로 몰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계속 빅스텝에 대한 우려와 긴축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지금 만연하게 들어오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금리도 약간 한숨을 좀 돌릴 수 있고 또 다시 시장이 변동성을 주면서 다시금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동력으로 좀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일단은 미국에서 굉장히 좀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긴 하지만 증시 전반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한풀 좀 쉬어갈 수 있는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전문가님의 의견 들고 왔고요. 그렇다면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도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 금융주들 중에서 좀 살펴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 금융주들이 사실은 재미가 없는 흐름들을 최근에 보여줬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는 접근해 볼 만한 종목들이 사실 있긴 있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도 일단 안정적인 종목이 제일 네. 중요합니다. KB금융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시는 은행카드,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업들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서도 주가는 아직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화면 보시면은 최근에 흐름 자체가 지금 바닥을 잡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장기적 투자를 하신다면 물론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은행주를 잘 안 하는 편이긴 합니다. 재미가 없기 때문인데 저 같은 성향 말고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나는 모아가겠다. 이자 나중에 뭐 연말 되면 배당도 주고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KB금융 지금 자리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금리 인하 기조로 조금 금리 속도가 지금 50bp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금융 위기 얘기가 솔솔 나오면은 25p로 인상을 좀 줄이겠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이런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은 금융 시스템의 붕괴 위기가 조금 지나가면서 한 번 더 시장의 각광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KB금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거기다가 KB금융은 다른 종목들하고 다르게 그래도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지금 보시면 빨간 라인이 기관입니다. 꾸준하게 들어오는 측면이 있다. 주 매수 세력은 있다라는 측면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가 지금 거의 뭐 KB랑 비슷한 흐름이죠. 한때 쭉 상승을 했다가 금리 인상 때 이제 예대 마진도 많이 남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가 쭉 상승을 했다가 이제 금융 시스템 불안, 경기 위축 이런 얘기들 들으면서 쭉 빠졌다가 다시 지금은 저점을 잡고 바닥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신다면 신한지주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네.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신 카카오뱅크입니다. 제가 카카오뱅크 상장했을 때 그 방송을 뭐 제가 이데일에서 한 4년, 5년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카카오 그룹주 중에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는 당분간 내 방송에 추천할 일이 없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도 조금 현재 카카오뱅크 기준, 카카오뱅크가 PER 52.8, PBR 2.13 정도의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KB금융 한번 볼까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 PER 4.78입니다. PBR 0.48입니다. 그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KB금융보다 카카오뱅크가 10배 이상의 성장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기대감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성장주들이 힘쓰기 힘든 금리 인상 시기이고 실제 아직까지 카카오뱅크가 보여준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긴 하겠지만 실제 은행주로 봤을 때는 고평가되어 있는 것, 현재 구간도 고평가되어 있는 건 맞기 때문에 네. 만약에 세 종목 중에 굳이 고르시자면 좀 더 안정적인 종목들로 골라가자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행주 개별 종목들의 투자 포인트도 짚어봤습니다. 이영지 전문가님, 사실 저희가 이번 주 내내 조금 힘들었던 장세였고 또 오늘 밤에 또 중요한 지표 발표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께서도 주말 동안 조금 걱정을 하면서 보내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걱정을 좀 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항상 말씀드리는 저희 노란통 오셔가지고 네. 같이 뭐 고민도 나눠보시고 오늘 저녁 메뉴도 같이 한번 결정을 저녁 해보시고 메뉴요? 네. 그것만큼 심각한 고민, 전 지금도 고민이에요. 오늘 저녁 뭐 먹을지. 왜 그러냐면 뭐를 먹어야지
살이 덜 찌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우리 인생에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고민 아니겠습니까? 인생과 주식은 다를 바 없다. 그런 측면에서 밑에 있는 QR코드 찍고 핸드폰 카메라를 찍고 들어오셔도 되고 힘드시다 문자 샵 3772로 고수라고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문자가 나가니까 고수라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고사, 고소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문자가 안 나간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노라도 오프 채팅방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굳게 닫혔던 한중 노선의 문이 다시 열리면서 국내 항공사들이 운항 노선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중국 노선 운항을 17개, 중국 노선주 89회로 확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직 증편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다른 항공사들도 중국 노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화의 기환, 국내 항공주들 다시금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중국의 하늘길이 열리게 되면서 아무래도 국내 항공주들이 다시금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들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주식 와이프님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 텐데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 항공 섹터는 주쌤이 이번 연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는 섹터 중 하나라고 계속해서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 관심 종목으로도 종종 제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점점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계속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 앵커님도 지난번에 네. 그 해외 여행 계획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항공편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안 했는데 예약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좀 가격이 그렇죠. 네. 과거를 생각하면 예약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네, 지금은 제주도 항공편도 네. 굉장히 금액대가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지금 항공 쪽이 아직까지는 지금 그 편수가 많이 늘어나지 못했고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아직 공급이 뒤따라가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운항을 할 수 있는 나라 자체가 많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요하게 갈 수 있는 국가들 중에서는 일본이랑 이제 동남아 쪽 노선은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항공 편수가 좀 증설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중국 쪽 노선 정상화 나섰다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힘을 좀 항공 종목들이 이제 줄 때가 서서히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부터 해서 이제 중국의 단기 비자 발급 제한도 어느 정도 해제가 되기도 했고요. 보니까 한중 정부 간 체결한 항공 협정상 운수 건수에 따라 양국의 항공 노선을 증편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런 이제 이슈들도 들려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금 국내 대형 항공사들은 지금 중국 쪽의 노선 역시도 지금 공격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과 일본 노선은 사실 국내 항공사들의 실적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주요하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주쌤이 지난 이제 2월 달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중국 노선이 지금 이제 정상화가 돼야지만 항공 종목들이 진짜 비로소 날아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빌드업은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고요. 사실 알짜 노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정부 쪽에서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입국 후 코로나 검사 의무화 조치를 이제 지난 1일 날 이제 해제를 하기도 했고요. 이제 오는 11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도 완전히 이제 해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이제 10일이니까 바로 이제 내일 이후로 이제 그럼 완전히 해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가상 움직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일단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게 항공 쪽에서 이제 중국 노선을 또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LCC 항공사입니다. LCC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보다 단거리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중국 노선 증설에 대한 수혜를 가장 먼저 좀 입을 네. 수 있는 그런 항공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형
이제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쓸 수 있었던 게 화물 쪽 사업이 굉장히 호황기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화물 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이제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도 2월 수준까지도 화물 수요가 지금 많이 하회가 된 그런 상황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형 항공사들도 본업에 좀 더 집중해야 될 때인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이제 대형 항공사 쪽도 같이 봐드리긴 할 것 같은데 지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이슈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특징주 봐드릴 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튼 이제는 항공 종목들을 볼 때 항공 운임에 대한 이제 하락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긴 한데 그 리스크보다는 조금 더 이제 여행객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그 항공편에 대한 가격 이제 인상 안정화는 5월 이후부터 해서 그러니까 비수기 시즌 이제 이하부터 해가지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저희가요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오늘 또 시진핑이 3년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워낙 강경한 정책을 펼쳐왔던 만큼 좀 염려도 되기도 합니다. 이영재 전문가님께서는 이 아슬아슬한 한중 관계 속에 항공주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가 이제 아까 조심하 대표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항공주들 좋게 본다. 왜냐하면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서 우리가 이득을 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중국과의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무역 적자 계속 이렇게 누적되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조금 재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국 사람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중국 사람들이 시진핑 사모님이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중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화사상입니다. 그들이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배척하고 한다면은 대단히 부정적으로 국민들의 심리 자체도 변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해봐도 생각보다 젊은 친구들이 완전 꼰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점권은 점권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생각했을 때 중국과의 관계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 계속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항공주 내에서도 관심 있게 보면 좋을 종목들, 주식와이프님께서 보고 계신 종목들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항공주 중에서 가장 이제 대장주인 대한항공의 움직임은 무조건 흐름을 네. 체크해야 된다고 보고 있긴 한데 최근에 대한항공 쪽 내에서의 지금 잡음이 좀 많이 들리고 있긴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마일리지 공제 기준 때문에 지금 논란을 좀 겪고 있거든요. 소비자들과 같이 함께.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 사실 수혜를 받았던 그런 이제 업종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세금으로 도와준 그런 이제 업종이 항공 쪽입니다. 아무래도 여행 수요가 급감할 수밖에 없는 데다가 나라 간 이제 이동이 완전 막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항공사에서도 직원들을 다 자를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용에 대한 좀 안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 주기 위해서 항공업계 내에 고용 유지 명목으로 해서 나라의 세금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 중에서 항공사 전체에 돌아갈 지원금 중에 약 50%가 대한항공이 혜택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약 3천억 가까운 그런 돈이 이제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썼다 그랬죠. 화물 사업이 이제 호황기를 누리면서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치의 실적을 내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행 수요도 지금 살아나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항공 쪽에서는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와서 배당까지 지금 한원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파티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 3년간 받은 지원금이 거의 3천억 가량인데 이번에 이제 배당금 지급하는 규모 자체는 한 2,70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그런 세금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흑자도 내고 또 배당금까지도 거의 지원금과 맞먹는 배당을 하게 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소비자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되돌림을 해줘야 되는데
마일리지 공제 기준이 이제 지역에서 운항거리로 바뀌게 됐거든요. 대부분 이제 대한항공이나 이런 대형 항공사 쓰시는 분들은 사실 단거리 노선보다 장거리 노선 이용 때문에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대형 항공사다 보니까 갈 수 있는 나라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 때문에 대형 항공사를 써왔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거리로 바꾸게 되면은 지금 장거리 노선의 경우에는 더 많은 마일리지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마일리지 개편안을 내놓은 시기부터 시작해서 왜 지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문매를 지금 때려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습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대한항공 내에서는 잡음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야지만 주가상 반등을 좀 세게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또 과거에 땅콩 이제 항공사다라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그런 뭐랄까요 별명 이런 것들도 생기고 이랬었는데 이번에 이런 마일리지 사태로 인해서 배짱 경영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들이 또 소비자들 사이에 또 퍼지게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중점으로 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한항공의 주가 움직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리오프닝 수혜 이슈가 있을 때 대한항공의 주가 14,000원대에서 35,000원대까지도 상승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트래블 버블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왔을 때마다 항공사 종목들은 움직임이 잘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막상 트래블 버블 시행하고 나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느는 바람에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하락 추세로 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저점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삼각수렴 형태로 기술적으로 가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사실 뭐 시장의 영향도 받겠지만 만약에 3월 20일 이제 기점으로 FOMC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좀 베이비 스텝 정도로 밟게 된다. 시장 분위기가 또 다시 좀 기대감으로 살아난다 한다면은 항공 업종들도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역시나 반등 나올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 대한 흐름까지도 같이 좀 고려해서 항공주 섹터 움직임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미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수렴 이평선 구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방향성은 좀 잘 보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보고 있어서 1차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진입 가능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의 또 자회사 중 하나인 진에어 같이 함께 봐드리고 싶은데요.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LCC 이제 쌍두마차 제주항공이 또 있기도 하죠. 하지만 또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국제선 여객수를 이제 66만 명 정도 기록하게 되면서 국내 항공사 중에서 또 매출을 또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항상 이제 볼 때 중요한 거는 이제 1위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흑자 전환에도 최근에 또 회복이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진에어의 지금 주가 움직임을 봤을 때에도 역시 지금 현재 충분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라고 기술적으로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전에 주봉상의 이제 움직임을 보시면요. 역시나 낙폭 구간 이후에 지금 현재 구간이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지지 반등이 현재 구간에서 나와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으나 만약에 시장이 좀 흔들리게 된다면은 박스권 지금 형태로 가고 있는 구간에서 다시 박스권 하단선으로 갈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접근하신다고 하면은 2차 매수도 분할 매수 구간 좀 염두를 해두고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실적 자체만 이제 놓고 봤을 때 흑자 전환된 모멘텀 제가 계속해서 좀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올해는 LCC 항공사들이 이제 역대 최대 또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은 한 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 컨센서스를 보시더라도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 매출액 대비해서 거의 한 2배 가까이 매출액이 신장될 가능성이 높고요.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이 역시도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LCC 항공사 중에서는 이제 가장 마지막 티웨이 항공 한번 봐드리도록 할 텐데요. 티웨이 항공의 경우에는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상승세 굉장히 강하게 나와주고 있기도 하고 단기적으로 지금 기술적으로 쌍봉을 찍어주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주셈은 그래도 3월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중국 노선 증편하게 되면은 돌파까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좀 시장이 흔들리면서 티웨이 항공 역시도 주가가 좀 빠진 모습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또 금방 또 주가 회복 가능성 저는 높다고 보고 있고 티웨이 항공의 경우에는 지금 월봉상으로 봤을 때 2021년도 구간에서 대량 거래량 들어와주고 난 이후에 거래량이 없이 빠지다가 지금 쌍바닥 쳐주면서 월봉상 지금 추세 전환해주고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쌍바닥 패턴 그려주고 있는 데다가 현 시점에서 월봉상 N자 파동이 살짝 눌렸다가 나와준다면은 여기서 다시 또 탄력을 받아서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항공사 관련 종목들은 종합적으로 지금 시점 괜찮지만 이제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이런 내부적인 소음 이런 부분들만 좀 주의해서 보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굵직한 항공사부터 LCC 기업까지 세 종목에 대해서 조금 투자 포인트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영재 전문가님께서는 앞서 들었고 저희 주식와이프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도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하면 함께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네. 장이 너무 빠지고 있어서 그런지 맞아요. 바로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서 톡방에 종목 상담과 관련된 그런 문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주쌤이 이제 종목 상담을 게릴라로 또 도와드릴 때도 있고 또 방송 통해서 무료 방송을 또 오픈해서 도와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은 또 주쌤이 또 시간을 또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톡방에 들어오시면 주쌤이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때 또 넘어오셔서 종목 상담 하실 수 있게끔 주쌤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주쌤 톡방에 넘어오셔서 고민되시는 종목들 나중에 종목 상담 시간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주와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문자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리그 핫이슈 시간을 통해서 두 가지 시장의 주요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요. 본격적인 저희가 수익률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당부의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리그 장탈전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 이영재 전문가 주식와이프와 함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두 전문가님께서 들고 오신 오늘 뜨거운 종목 한 종목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께서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는지부터 들어볼 텐데 어떤 종목 선별하셨습니까? 오늘 네. 두산 테스나라는 종목을 네. 가져갔습니다. 물론 반도체 소재 쪽은 조금 당분간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도체 장비나 테스트 장비나 이런 쪽은 그래도 소재 쪽과 다르게 꾸준하게 힘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쪽 한번 보자. 특히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단기 하락이 크게 일어나는 종목이다라는 것도 한번 참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정말 이 회사는 꾸준하게 상승하는 종목이고 꾸준하게 상승하는 이유도 있었죠. 꾸준하게 실적도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그려놓은 게 딱 있네요. 쌍봉 딱 찍고 조정을 주다가 사실 장기평대 정도에서는 지지가 나왔어야 되는데 원래 테스나였다가 두산으로 인수가 됐습니다. 두산하고 무슨 원수를 졌는지 그다음부터 주가가 흘러내리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이었는데 반토막 딱 찍은 다음에 지금은 다시 한번 저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만약에 상단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상단 박스권 정도 채널 정도라고 본다면은 지금은 그 채널의 하단에 와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도 매수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두산 테스나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거기다가 2022년 개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671억 6,900만 원. 전년 대비해서 24.24% 증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작년뿐만 아니라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242억이었다가 2020년에 300억을 찍고 21년에 500억을 찍고 작년에는 600억까지 거의 671억이니까 700억 가까이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내고 있는 회사다라는 측면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인수로 인해서 저종을 줬을 때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 특히 최근에 저점을 올리는 것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고요. 현재 34,000원 정도 가격 형성하고 있는데 한 3만 원 이하면 충분히 들어가 볼만 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상단 박스 채널 하단 정도에서는 들어가 볼만 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고요. 여기서 올라오면 일단 장기 평타 가격까지만 짧게 잡아도 4만 원까지는 열려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채널 상단까지만 봐도 4만 원까지는 열려 있다고 보고 손절가는 여기를 이탈하면 안 되겠죠. 25,000원 손절가 잡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두산 테스나였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주식와이프님의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두산 테스나도 저만 알고 싶은 기업이었는데도 들고 오시는 네. 바람에 저는 그러면은 폐배터리로 한번 마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바로 다음 주만 하더라도 유럽의 그 핵심 원자재법 관련 초안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 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또 3월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테마 섹터 계속해서 폐배터리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사실 주쌤이 봐왔던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 이미 좀 시세가 나오기 시작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MP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도 또 다시 공략을 들어가 볼 만한 구간을 주고 있기 때문에 MPC로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PC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1년도 현대글로비스와 전기차 배터리 운송용기 특허를 공동 출원한 이력이 있기도 하고요. 또 배터리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들이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한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관련된 이제 특허 내용들을 보면은 기존 배터리보다 3배 이상 운송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또 이를 활용해서 MPC가 현대글로비스와 국내 최초로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했죠. 전기차 폐배터리 전용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련 이런 이슈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MPC 같은 경우에는 기업 매출 실적도 굉장히 좋은 회사이기도 하고 유보율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배당도 이번에 또 나눠준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지금 시점에서는 회계감사 시즌이기도 하고 또 실적을 꼭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재무적인 건전도 안정성이 있는 기업들로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MPC 지금 주가 움직임 보시면은 지금 상승 채널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는 단기적으로 2달간 상승 채널 내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주쌤 관점에서는 조금 더 주가가 눌리더라도 저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장이 좀 많이 흔들리니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분할 매수를 하시더라도 주쌤이 얘기하는 단기 손절 라인은 좀 참고해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6,800원 구간, 61선 구간이자 밴드 하단선 구간 기점으로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상단으로 지금 움직임 보니까 60주선 구간대 한번 돌파해주려는 시도 한번 나오긴 했었거든요. 이번 구간에서 양봉 나오고 나서 한번 살짝 눌림 구간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재차 상승 나온다면 상방으로 지금 위쪽에 9,400~500원 구간대까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주가가 세게 간다면이라고 가정했을 때 스윙 관점으로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구간 제시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스윙 관점에서는 월봉상 밴드 상단선 구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1,500원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와이프님의 종목은 MPC 폐배터리 관련주였습니다. 목표가 스윙 관점에서 1,5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 6,800원으로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주식 빅리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영재 전문가 주식 와이프와 함께했는데요. 오늘도 고생하신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언제나 오후 2시엔 여러분과 함께하기에 주식 빅리그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인데요.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고수 두 글자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나는 주식 와이프와 함께하고 싶다 하신 분들께서는 마찬가지로 샵 3772번 문자 보내는 번호입니다. 샵 3772번을 입력하신 다음에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나는 문자 조금 보내는 게 어렵다 하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주식빅리그 오늘도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한 주간 시장이 많이 흔들려서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주말에는 푹 쉬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월요일 날 또 다시 웃으면서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